동물농장 조지 오웰 지음 안경환 옮김 홍익출판사 총론 이 우화소설은 모든 전체주의를 겨냥한 비판서이다. 전체주의인 이상을 표방하는 구체적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스탈린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한 예에 불과하다.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파시스트 독일, 프란시스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미국 자본주의, 그리고 저자 자신의 조국인 영국도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다. 작품의 무대를 작가의 모국인 영국으로 설정한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지리적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이 무대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정치운동도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테면 동물농장의 공식 노래인 영국의 짐승들은 1871년 파리 코민에서 작곡된 인터내셔널을 패러디한 것이다. 동물농장의 플롯은 1917년 10월부터 1944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들을 유념한 것이며 소설 속의 캐릭터들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킨다. 정치 우화와 동물 우화의 결합은 오웰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그리스 시대의 이솝우화, 조나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버너드 맨더빌의 꿀벌 이야기, 장 드라퐁텐의 우화 등 선례가 있다. 우화는 검열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애용되는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물의 세계에 투영함으로써 어리석은 인간 행동에 대한 비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물농장은 여러 관점에서 오웰의 최후 작품인 1984년과 평행을 이룬다. 그래서 이 작품을 1984년의 예고편이자 축약판으로 평가한다. 두 작품 모두 전체주의의 위험과 공포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위와 태도를 좌지우지하고 언어를 조작해 역사를 왜곡한다. 이를테면 이 작품에서 스퀼러가 동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각종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농장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듯이 1984년에 풍요부도 통계를 조작해 생산량이 증가되었다고 왜곡하고 배급량을 줄이면서도 실제로는 늘린다면서 국민을 속인다. 나폴레옹이 필킹턴과 프레더릭 사이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도 동물농장은 언제나 한쪽에만 신뢰를 보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1984년에서는 증오 주간 동안 유라시아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세아니아국의 지도자가 결코 유라시아를 상대로 전쟁한 적이 없다는 지도자의 연설을 대중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오세아니아의 적국은 유라시아가 아니라 이스타니아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듣고 반유라시아 선전물을 들고 있던 대중은 자신들의 착오를 인정한다. 제1장 그날 밤 매너 농장의 존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닭장 문을 걸어 잠그기는 했지만 술이 너무 취한 나머지 작은 개구멍을 막는 일은 까먹었다. 그가 갈짓자 걸음으로 뜰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손에 들린 등불의 둥근 불빛도 좌우로 출렁이었다. 그는 본체 뒷문에서 장화를 발꿈치로 벗어던지고 부엌 술통에서 마지막 남은 맥주 한 잔을 따라 들이켰다. 그러고선 2층 침실로 올라가 아내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침대 속으로 몸통을 처박았다. 존스 씨 침실에 불이 꺼지기가 무섭게 농장의 모든 축사에서 일제히 부스럭거리는 소리,
날개 퍼덕이는 소리가 났다. 하루 종일 전갈이 나돌았다. 미들 화이트상 수상자인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간밤에 꾼 이상한 꿈을 전원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존스 영감이 잠들면 모두가 헛간에서 모이기로 한 것이다. 메이저는 널리 존경받았기에 모두가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1시간쯤의 잠은 희생할 용의가 있었다. 메이저는 널따란 헛간 한쪽 끝에 세운 연단 위에 집 방석을 깔고 편한 자세로 앉았다. 머리 위로 대들보에서 늘어뜨린 등불이 걸려 있었다. 그는 올해 12살로 근래 들어 비계가 늘었으나 여전히 위엄이 넘쳐흐르는 돈공이었다. 이제껏 한 차례도 송곳니를 자르지 않았지만 현명하고 인자하고 위엄이 넘쳐 보였다. 속속 동물들이 도착하여 제각기 편한 자세로 좌정했다. 먼저 블루벨, 제시, 핀처, 개 3마리가 들어왔다. 이어서 돼지들이 연단 바로 앞 집단 위에 앉았다. 암탉들은 창문턱에 앉고 비둘기들은 석가래 아래서 파닥거렸다. 양들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쪽에 엎드려 되새김질을 시작했다. 집마차를 끄는 말, 복서와 클로버가 함께 들어와 행여 집 속에 있는 작은 동물이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넓적하고 털투성이인 발굽을 옮겨서 자리를 잡았다. 살이 통통한 중년의 암말 클로버는 4배째 출산하고 옛 모습이 아니었다. 복서는 거의 18병이 넘는 장신 거구의 대마로 힘으로 치면 보통 말 2마리 몫을 좋게 넘긴다. 코를 따라 아래로 내친 줄무늬 때문에 약간 어수룩하게 보였고 실제 지능도 1급은 못 되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한 데다 작업 능력이 뛰어나 널리 존경받고 있었다. 말들에 뒤이어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저민이 도착했다. 벤저민은 농장 전체에서 가장 고령인데다 성질도 고약했다. 좀채 입을 열지 않지만 일단 열기만 하면 냉소가 철철 넘쳤다. 이를테면 신께서 자신에게 꼬리를 주신 것은 파리를 쫓으라는 뜻이겠지만 자신은 파리도 꼬리도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농장 전체에서 그만이 절대로 웃는 일이 없었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만한 일이 없어서라고 무뚝뚝하게 답하곤 했다. 그런 그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복서에게만은 애정을 주었다. 둘은 항상 과수원 너머 작은 언덕에서 나란히 풀을 뜯으면서 조용히 일요일을 보내곤 했다. 말 2마리가 자리 잡자 어미 잃은 새끼 오리 한 배가 몰려들어 연신 삐약거리며 앉을 자리를 찾아 우왕좌왕했다. 클로버가 큰 앞다리를 들어 벽을 쳐 공간을 만들자 새끼 오리들은 그 속에서 이내 편안하게 잠에 골아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존스 영감의 마차를 끄는 백치미가 넘치는 흰말 몰리가 뽐내듯이 설탕 한 조각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걸어들어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앞줄에 자리 잡았다. 몰리는 주름이 잡힌 붉은 리본이 대중의 시선을 끌었으면 하는 눈치를 피우며 하얀 갈기를 흔들어댔다. 맨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다. 평소의 버릇대로 따뜻한 곳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복서와 클로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메이저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그저 만족한 듯 그르렁거렸다. 뒷문 뒤 횃대 위에서 자고 있던 길들인 갈가마기 모제스를 빼고는 모두 모였다. 메이저는 침착하게 모두가 편히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 후에 목소리를 가다듬어 연설을 시작했다. 동무들은 어젯밤 내가 꾼 이상한 꿈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것이오. 그러나 꿈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소.
그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따로 있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죽기 전에 내가 습득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오. 나는 살 만큼 살았기에 근래 들어 외양간에서 홀로 누워 많은 것을 생각했소. 그 결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의 속성과 세상살이의 본질을 깨쳤다고 해도 좋을 듯 싶소.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소. 자, 동무들,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똑바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고되고 짧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먹이를 얻어먹는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죽도록 일하라고 강요받고 있어. 그리고 쓸모없게 되는 순간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오. 영국 땅의 동물치고 늙음하게 남아 한가하게 여생을 누리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어. 영국의 동물에게는 자유가 없어. 동물의 삶은 비참한 노예의 삶이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요. 그러나 동무들, 이게 단순한 자연적 질서의 일부일까요? 이 땅이 척박해서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안온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 결코 그런 게 아니오. 영국의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오. 지금 살고 있는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이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 우리 농장 하나만으로도 말 12마리, 암소 20마리, 양 수백 마리를 먹여 살릴 수 있어. 게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편안하고 품위 있는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갇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요. 우리가 힘들게 노동하여 만든 생산물을 모두 인간에게 약탈당하기 때문이요. 그러니 동무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어. 한마디로 인간이요.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진짜 적이요. 그러니 인간을 축출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아와 과로의 근원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요. 인간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생물이요. 젖도 못 내고 알도 못 낳고 쟁기를 끌 힘도 없고 토끼를 잡을 만큼 빠르지도 못하오. 그런데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주인이요. 인간은 동물에게 일만 시키고 그 대가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주오. 나머지는 자신들 몫으로 비축해 두오. 땅을 가는 것은 우리의 노동력이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우리의 걸음이지 않소. 그런데 우리들 누구도 헐벗은 가죽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앞에 서 계시는 우부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 짜낸 젖이 몇천 갤런이요. 그런데 그 많은 젖이 다 어디로 사라졌죠? 튼튼하게 키워야 할 우리의 새끼 송아지들은 젖을 얼마나 먹었지요? 한 방울도 빼지 않고 적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소. 그리고 닭부인들, 지난 한 해 동안 알을 몇 개나 낳았소. 그중 몇 개나 병아리로 부화되었소. 죄다 시장에 팔려나가 존스 영감과 그 일당의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았소. 그리고 클로버 동무, 당신이 낳은 새끼 4마리는 지금 어디 있소?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재롱을 떨어야 할 그 새끼들 말이오. 모두 돌 지나자마자 팔려나갔고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오. 새끼를 4차례나 출산하고 뼈골 빠지게 일한 대가가 뭐여? 고작 하루 몇 끼 쥐뿔만한 먹이와 하잘것없는 마구간뿐 또 뭐가 있소?